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몸 안의 소우주를 지배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를 알아보고 이 소우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구체적인 맞춤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것이 아닌 또 다른 생태계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조교의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배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유산균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흔히들 소화를 돕는 착한 세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대사, 면역, 심지어는 감정과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잊혀진 장기 또는 제2의 뇌라고 불리죠.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이 미생물 군집의 정체를 밝히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부터 최첨단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미래 치료 전략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최신 의학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 자료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죠.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어쩌면 당신의 의지보다는 장내 미생물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세계의 두 거대 세력부터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종의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바로 바실로타, 예전에는 피르니쿠테스라고 불렸죠. 그리고 박테로이도타, 구 박테로이드테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세력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실로타와 박테로이도타. 일단 이 두 이름만 기억하고 출발해 보죠. 그런데 이 미생물을 치료에 이용하려는 생각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고요?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4세기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당시 동진의 의학자 갈홍이 쓴 책에 황금수프, 옐로우수프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발효시켜서 만든 액체였어요. 아, 대변이요? 네, 이걸 심각한 설사나 식중독 환자에게 먹여서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직관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무언가가 병을 고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변 미생물 이식, 즉 FMT. 아, FMT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황금수프라니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그런 경험적인 지혜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 한참 뒤의 일이군요. 그렇죠. 1907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 장수마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연구하다가 그들이 즐겨 먹는 발효유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장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그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1958년에 벤 아이즈먼이라는 의사가 현대의학에서 처음으로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위막성 대장염 환자에게 대변 이식을 성공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958년에 이미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이게 거의 50년 넘게 주류 의학계에서 잊혀졌던 걸까요? 당시에는 그냥 민간요법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몇 가지 큰 장벽이 있었어요. 첫째, 어떤 미생물이 유익하고 어떤 미생물이 해로운지 분석할 기술이 없었죠. 둘째, 대변이라는 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감염의 위험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생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면서 세균은 그저 박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세균으로 세균을 치료한다는 개념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거죠. 시대적 한계가 명확했군요. 그랬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2013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인 NEJM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이었습니다. 재발성 클러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 줄여서 CDI라는 지독한 장염이 있거든요. 이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당시 표준 치료였던 강력한 항생제를, 다른 한쪽은 대변 미생물 이식, 즉 FMT를 시행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생제 치료군의 완치율은 30%에 그친 반면 FMT 치료군은 94%에 달했죠. 30%대 94%라니.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네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군요. 네, 이 논문 하나로 모든 게 바뀐 거죠.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가 대체의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하게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장밋빛 길만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2019년과 2020년에 미국에서 끔찍한 의료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FMT 치술에 사용된 기증자의 대변에 약이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들 때문에 FDA에서 긴급 안전성 경보를 발령했고요. 이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가 단순한 요법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 즉 살아있는 약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죠.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면 안전하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걸 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예전과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좋은 장내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크게 3단계의 진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1단계는 배양 기반 시대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 방식인데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특정 유익균,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이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내 미생물 검사가 일종의 출석 체크 같았군요. 락토바실러스군 출석했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한계가 명확했죠. 사실 우리 장 속 미생물의 90% 이상은 배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2단계, 16S RNAL 시퀀싱 시대가 열리면서 판이 완전히 커집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 덕분에 배양 없이도 장 속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구성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종의 다양성이 핵심 지표로 떠올랐습니다. 숲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나무와 풀, 곤충이 어우러져야 하듯 장내 생태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부터 미생물 군집의 풍부함과 균등함을 나타내는 쉐넌 지수 같은 복잡한 지표들이 중요해졌군요. 그럼 이건 인구조사에 가깝겠네요. 누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파악하는. 맞습니다. 인구조사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단계 기능적 메타게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혁신적인 변화인데요.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보다 그 미생물 군집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인구조사에서 직업 능력 평가로 바뀐 거군요.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 몸에 월급, 그러니까 유익한 물질을 주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완벽한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로 뷰티레이트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어요. 예전에는 뷰티레이트를 만드는 A라는 균이 있냐 없냐를 봤다면 지금은 A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장내 생태계 전체가 뷰티레이트를 생산해내는 유전적 능력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단순히 A균이 많다, B균이 적다는 걸 넘어 내 장내 환경은 항염증 기능이 강한 편이구나, 또는 에너지 대사 효율이 높은 편이구나와 같이 기능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능적 관점의 도입이 바로 정밀의료, 즉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로 가는 첫걸음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신 지침인 2024년 미국 소화기학회 AGA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핵심은 강력 권고하는 질환과 아직은 사용 보류하는 질환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재발성 CDI 환자에게는 표준 항생제 치료 후에 FMT나 FDA 승인을 받은 미생물 기반 치료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효과가 논란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는 뜻이죠. 잠시만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염증성 장질환 IBD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에는 아직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시중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정말 많은데 그럼 이게 다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였던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아직은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의 수준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개념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치료제와는 다르죠. IBD나 IBS는 원인이 매우 복잡해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미생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네요. 그럼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현재는 2019년에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큰 진전이 있었어요. 기증자의 분변을 통째로 쓰는 대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유익균, 특히 바실로타 문의 특정 균주들만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조합해서 캡슐에 넣은 합성 미생물 군집, 신세틱 컨솔티아가 등장했거든요. FDA의 승인을 받은 보우스트, 다른 이름으로 SER109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세는 이제는 맞춤형으로 미생물 칵테일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네요. 심지어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의 SF 영화 같은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엔지니어링 미생물이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해서 유해균의 특정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거나 반대로 유익균이 항염증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유전자를 설계하는 겁니다. 유해균만 골라서 저격하는 유산균이라니. 이건 거의 미생물 특공대 수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물질만 쏙 뽑아서 나노 입자나 세균 유래 엑소좀 BEV라는 초소형 배달 캡슐에 담아서요. 필요한 장기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 건강이 뼈 건강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장질환을 넘어서 암, 치매, 자가면역 질환 같은 전신 질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놀라운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료들은 한결같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가소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장내 생태계는 타고난 채로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꾸는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즉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음을 주느냐, 즉 생활 습관에 따라 정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금연과 금주. 이 네 가지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유익균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운동은 식단과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도 뷰티레이트 같은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는 균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속이 편해졌다 같은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바로 셰넌 지수 같은 다양성 지표나 내 장내 생태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흔히 보는 지표들도 훌륭한 단서가 됩니다.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염증 수치, HSCRP 같은 거요. 아니면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관련 지표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을 총정리해서 당신을 위한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계획의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으로 나눠서 말입니다. 먼저 일간 계획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죠. 매 끼니에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목표는 하루 최소 25g에서 30g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예요. 하루에 식이섬유 30g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바쁜 직장인들이 이걸 쉽게 챙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무지개처럼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담에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넣는 거죠.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와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여러 미생물에게 골고루 밥을 주는 셈이거든요. 정힘되면 아침에 먹는 요거트나 물에 차전자피 가루를 한 스푼 타서 마시는 것도 아주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무지개 식단 좋은데요. 다음은 주간 계획이군요. 네, 주 3회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실천하는 겁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요거트, 나토,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식단에 규칙적으로 추가하는 거죠. 매일 먹기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효식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일까요? 예를 들어 김치를 하루에 한 포기씩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라 김치 같은 염장 발효 식품을 과도하게 먹는 건 혈압 등의 부담을 줄 수 있죠.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단위로 점검하는 월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한 달 단위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죠. 소화 상태, 피부 트러블, 수면의 질, 기분 변화 같은 주관적인 증상을 다이어리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한 뒤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난달보다 쉐론 지수가 올랐네, 뷰티 레이트 생성 기능이 개선되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관점의 연간 계획이 남았네요.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같은 지표들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다음 해의 식단이나 운동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몸에 좋은 미생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거대한 생태계이자 내 노력으로 직접 가꿀 수 있는 새로운 장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대의 황금 수프에서 시작해서 최첨단 유전자 공학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여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병균을 박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일부인 이 생태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결국 핵심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말이겠네요.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생활 습관이 곧 당신 몸속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특정 음식을 갑자기 간절히 원하는 식탐,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심지어는 우리의 성격 일부까지도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건강과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